낭독 산책의 탐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장 지글러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는 책입니다. 유엔 식량특별조사관이 아들에게 들려주는 기아의 진실이라는 부제가 적혀 있습니다. 장 지글러는 1934년 스위스 툰 출생이고요. 제네바 대학 교수와 같은 대학 부속 제3세계 연구소 소장을 역임했습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강의를 했고 1999년까지 스위스 연방의회 의원을 지냈습니다. 실증적인 사회학자로서 활동하는 한편 인도적인 관점에서 빈곤과 사회구조의 관계에 대한 글을 의욕적으로 발표하는 저명한 기아 문제 연구자의 한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 시대의 불쾌한 진실을 주저없이 도마 위에 올리는 작가로도 유명한데요. 2000년부터 2008년 4월까지 유엔 인권위원회의 식량특별조사관으로 활동을 했고 또 2008년 5월부터는 유엔 인권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책의 초판 일수에는 2007년 3월 7일이고요. 총 페이지 수는 201페이지입니다. 책의 맨 앞부분에는 성공회대 우석훈 외래 교수가 해제를 달았는데요. 기아에 관한 어느 국제 전문가의 비망록이라는 제목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지은 장 지글러는 스위스에서 연구하는 교수다. 그래서 그는 학자다. 동시에 그는 유엔 기구에서 아동 구호와 식량 문제에 관련된 일을 처리하고 대책을 세우고 현장에 직접 파견돼 상황에 맞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일종의 국제정부에 해당하는 조직에서 일하는 활동가라고 할 수 있다. 그리 많지 않은 어린이 기아 관련 저술 중에서 내가 아는 한 이 책은 가장 고급의 정보를 담고 있고 몇 가지 점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한 책이다. 아들과의 대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 책은 현재 기아의 현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부당하게 이득을 보고 있고 그런 이득들이 어떻게 재생산되며 더욱더 많은 어린이들을 굶주림으로 내몰고 있는가를 상세하게 알려준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학자이며 지식인이며 또한 전문가인 사람들은 다수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 한가운데나 중남미의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하고 분석하고 이것을 전체적인 흐름에서 다시 정리한 사람은 없다. 게다가 기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거의 초보적인 수준이다. 많은 어린이들이 굶주리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정도의 사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아옌데의 비극, 사건 자체로만 놓고 보면 특별히 지글러가 우리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지글러는 아옌데가 민중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대통령이 되었을 때 내건 공약 중 하나에서 이 사건의 발단을 해석하기 시작한다. 1970년 칠레의 인민전선은 101가지 행동강령을 발표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15세 이하 모든 어린이에게 하루 0.5리터의 분유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이 공약을 보통은 포퓰리즘이라고 치부하지만 당시 칠레가 처한 높은 유아 사망률과 어린이 영양실조라는 문제를 놓고 본다면 어쩌면 절체절명의 과제였다고 할 수 있다. 이 공약을 내건 아옌데는 대통령에 당선되었는데 이 문제에 가장 곤란함을 느꼈던 것이 스위스의 다국적 기업인 네슬레였다는 점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일이다. 커피와 우유가 주요 품목인 네슬레에게 칠레 정부가 분유를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였지만 칠레에서의 성공 사례가 다른 중남미 국가들로 번져갈 경우에는 더욱 큰 골칫거리가 될 것이 분명했다. 소아과 의사 출신인 아옌데가 내건 이 공약이 벽에 부딪힌 것은 칠레의 농장을 장악한 네슬레가 1971년 협력 거부 방침을 결정하면서부터다. 아옌데 정부는 네슬레에게 우유 구매를 요구했으나 이 요구는 거부당했다. 이때부터 아옌데 정부는 키신저를 비롯해 미국 정부와 네슬레를 축으로 하는 다국적 기업에 의해서 고립되고 결국 CIA와 결탁한 군인들이 대통령궁을 습격하게 된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칠레의 어린이들은 다시 영양실조와 배고픔에 시달리게 된다. 요즘 우리나라 슈퍼마켓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유기농 이유식을 아무거나 들어서 재료의 원산지를 살펴보면 아옌데의 경우에서 생겨났던 문제와 우리나라의 음식 시장 그리고 아프리카 등지의 기아 문제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카라의 비극. 상카라는 서아프리카 사하라 남단에 위치한 작은 국가인 부르키나파소의 젊은 장교였다. 아직 대통령이 되기 전에 상카라는 아프리카의 낮은 손의 저자였던 지글러에게 전화를 건다.
그는 지글러가 그 책에서 구상한 아프리카의 기아 해소책을 실제로 자신의 조국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고심했던 것이다. 상카라를 비롯한 4명의 젊은 장교들과 지글러는 어느 작은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토론을 하게 된다. 서로 친구이기도 했던 이들 4명의 군인에 관한 이야기는 그들 중 한 명인 블레즈 콩파오레가 프랑스 정부 등 외국의 사주를 받고 다른 3명의 친구를 죽이고 자신이 대통령이 된 어느 작은 국가에서 벌어진 눈물나는 사건이다. 이 사건이 벌어진 이유는 상카라의 인두세 폐지와 개간 가능한 토지의 국유화 등 개혁 정책에 있었는데, 이러한 정책에 의해 부르키나파소는 4년 만에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정치 부패로 권력을 유지하는 코트디아부르, 가봉, 토고 등 인접 국가들에게 이러한 변화가 퍼져나가는 것을 우려한 프랑스의 일부 세력은 상카라의 개혁 정책을 두려워했다. 39까지 살고 싶었던 상카라의 죽음과 함께 부르키나파소의 어린이들에게는 다시 굶주림이 찾아왔고, 서부 아프리카에서의 변화는 끝내 찻잔 속의 태풍이 되고 말았다. 거의 비슷한 이유로 최대의 기근 사태라고 할 수 있는 비극이 소말리아에서 벌어지게 되고, 이 사태로 유엔이 지원하는 곡물을 현지의 군벌이 가로채서 오히려 세력을 더 키우는 현상까지 나타난다. 이런 구조에서 유엔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인 어린이들이 구조적인 부조리에서 제일 먼저 당하게 되는 사회적 사건을 기아라고 할 수 있다. 지글러의 표현대로 어린이 무덤은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가해진 구조적 폭력을 상징한다. 이 책은 전체적으로 지글러가 어린이 무덤에 바치는 참회록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생산하는 곡물 잠재량만으로도 전 세계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고, 프랑스의 곡물 생산으로 유럽 전체가 먹고 살 수 있는 전 세계적 식량 과잉의 시대에 수많은 어린이 무덤이 생겨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과연 제정신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지은이는 이 문제의 해결을 가로막는 이유를 워싱턴 합의에서 찾고 있다. 워싱턴 컨센서스, 미국과 국제금융자본이 미국식 시장경제체제를 개발도상국 발전 모델로 삼도록 하자고 한 합의를 말한다. 냉전시대 붕괴 이후 미 행정부와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는 위기에 처한 국가 또는 체제 이행 중인 국가에 대해 미국식 시장 경제를 이식시키자는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존 윌리엄스는 1989년 자신의 글에서 이것을 워싱턴 합의라고 불렀다. 워싱턴 합의는 사유재산권 보호, 정부 규제 축소, 국가기관 산업 민영화, 외국 자본에 대한 제한 철폐, 무역 자유화와 시장 개방, 경쟁력 있는 환율 제도의 채용, 자본시장 자유화, 관세 인하와 과세 영역 확대, 정부 예산 삭감, 경제 효율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워싱턴 합의는 우리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승자 독식이라는 이름으로 강화된 입시 경쟁과 교육 노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말도 되지 않는 경쟁 관계는 바로 워싱턴 합의가 그 근본 원인이다. 저자의 한국어판 서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지난 2000년에 처음 출간된 이래로 이 책은 지금까지 9개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다. 그러나 지구상의 굶주림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날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인해 죽어나가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2006년 10월 로마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2005년 기아로 인한 희생자 수를 집계했다. 2005년 기준으로 10세 미만의 아동이 5초에 1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으며 비타민 A 부족으로 시력을 상실하는 사람이 3분의 1명꼴이다. 그리고 세계 인구의 7분의 1에 이르는 8억 5천만 명이 심각한 만성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 기아에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2000년 이후 1200만 명이나 증가한 것이다. 블랙 아프리카의 상황은 특히 열악하다. 아프리카는 현재 전 인구의 36%가 굶주림의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다. 북한의 상황도 절망적이다. 1990년대에 비해 곡물의 수확은 늘었지만 취약한 토지 소유 구조, 비료와 농기구의 부족, 만성적인 에너지 위기로 인해 곡물 생산량이 최저 생계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2006년 북한의 식량 부족분이 80만 톤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수확량이 인구의 최저 생계선을 15%쯤 밑돌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존의 열대우림은 계속 파괴되고 있으며 심지어 가속도가 붙고 있다. 지구의 허파 아마존은 현재 국제시장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콩 경작지에 계속 자리를 내주고 있고, 그에 따라 지구 기후의 파국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하지만 식량 과잉 생산과 덤핑 정책은 계속되고 있다. 2006년 유럽 연합 국가들은 자국 농민들에 대한 생산 및 수출 보조금으로 총 3,490억 달러를 지출했다. 이런 덤핑 정책의 결과는 치명적이다. 오늘날 아프리카 각국의 시장에서 주부들은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지에서 생산된 채소와 과일을 동질의 아프리카 농산물의 절반이나 3분의 1 가격에 살 수 있다. 시장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지지 않은 아프리카 농가에서는 온 가족이 장렬하는 태양 아래 하루 15시간씩 악착같이 일하고 있다. 그런데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저 생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아프리카 53개국 중 37개국이 거의 순수한 농업 국가다. 그들의 농업은 유럽연합에 의해 체계적으로 파괴되고 있다. 차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해제, 기아에 관한 어느 국제 전문가의 비망록. 한국어판 서문,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일상 풍경이 된 굶주림. 8억 5천만의 굶주리는 사람들. 기아는 자연도태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운명. 문제가 집중되는 나라 소말리아. 생명을 선별하다. 긴급 구호로 문제 해결. 부자들의 쓰레기는 가난한 사람들의 먹을거리. 이름도 없는 작은 이들의 무덤. 작은 부족으로 고민하는 국제기구. 손은 배를 채우고 사람은 굶는다. 시장 가격의 이면. 세계에서 식량을 가장 쓸모없게 만드는 남자. 기아에 관해 가르치지 않는 학교. 설상가상의 전쟁. 무기로 변한 기아. 기아를 악용하는 국제기업. 국가 테러의 도구가 된 기아. 사막화로 인한 환경난민. 산림 파괴. 사막화 대처에 430억 달러. 르라이유를 찾아서. 계속 늘어나는 도시인구. 치유되지 않는 식민지 정책의 상흔. 토마스 상카라와의 만남. 메말라가는 돼지 사헬. 용기 있는 개혁자 상카라. 상카라의 최후. 진정한 활로를 찾아서. 에필로그. 후기. 부록 신자유주의를 말한다. 옴기니의 말. 2000년 봄 현재 많은 지역이 대단히 심각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동아프리카의 소말리아 같은 나라는 상황이 이만저만 심각한 게 아니다. 하지만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소말리아인들의 참상은 우리에게 그냥 평범한 일이 되고 말았다.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은 소말리아가 겪는 끔찍한 굶주림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소말리아 남부의 갈카스크, 콜바, 두기우마, 제릴라 일대에서는 1년 전부터 극심한 기근이 계속돼 문자 그대로 시체의 산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런 희생자들을 좀처럼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스위스의 TF1, RA1, 독일의 ZDF, 영국의 BBC 같은 서방 언론의 카메라들은 이런 현장에서 몇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에티오피아의 오가덴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대응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소말리아는 국토의 면적이 프랑스보다 10만 평방미터 정도나 넓지만 인구 밀도는 아주 낮다. 인구가 100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 소말리아 북부는 이제 경제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 하르게이사 지방이나 노갈 계곡 일대의 드넓은 지역은 물이 풍부해서 좋은 수확을 기대할 수 있고 목축도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문제는 이 자부심 강한 소말리아에 10년 넘게 이렇다 할 정부가 없다는 것이다. 소말리아에는 서로 적대적인 군벌들이 대립해서 대포와 칼리슈니코프 소총, 칼을 들이대고 싸우고 있다. 각 군벌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권력과 부와 가축을 독점하는 것이다. 기근이 심한 남부에는 메르카라는 작은 항구가 있는데 거듭되는 전투로 부두가 파괴된 상태다. 게다가 부두에서는 마리화나를 피우는 무장한 남자들이 자기네 몫을 요구한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과거 이탈리아 식민정부가 건설해 놓은 모가디슈 항이 있다는 것이다. 인도양의 면에 있는 항구 가운데 가장 현대적인 모가디슈 항은 크레인이나 사일로, 컨베이어 벨트 같은 좋은 설비를 갖추고 있어서 하루에 수천, 아니 수만 톤의 물량을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가디슈 항은 폐쇄 상태에 있다.
이곳 동부의 군벌들이 전투를 벌이는 바람에 국제 원조를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실정이다. 전 세계에 걸쳐 현재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인구는 얼마나 될까?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1999년 한 해 동안 3천만 명 이상이 심각한 기아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만성 영양실조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숫자까지 합치면 기아 인구는 8억 2,800만 명 정도가 된다. 시각장애를 예로 들면 1980년 이후 영양실조나 저개발로 인해 매년 평균 700만 명이 실명하고 있다. 그 대부분이 아이들이다.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는 맹인의 수가 5천만 명에 달하고 1억 4,600만 명이 드라코마에 감염돼 있다. 이런 수치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기아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수가 특히 남반구에서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극심한 영양실조를 앓고 있는 사람들의 수를 인구 증가율과 비교하면 기아 인구의 비율이 약간 줄어들었음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동아시아에서는 인구의 18%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인구의 35%,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약 14%가 굶주리고 있다.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4분의 3은 농촌지역 사람들이다. 나머지 4분의 1은 제3세계 대도시와 그 주변의 빈민촌 사람들이다. 동유럽 나라들과 옛 소비에트 연방에서 독립한 나라들도 기아 문제를 안고 있다. 생계활동을 하지 못하는 노인들, 남자 가장 없이 여자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사는 세대들은 소외와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 소련이 무너졌던 1991년 이전에는 대체로 비슷했는데 현재 러시아인들의 평균 수명은 캄보디아와 아프가니스탄을 제외한 아시아의 국가들보다 낮다. 그리고 스웨덴 사람들보다 17년, 미국 사람들보다 13년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아는 인류에게 끈덕진 동반자였다. 19세기 후반의 산업혁명으로 생산성이 눈부시게 향상돼 오늘날에는 19세기와 같은 물질적인 결핍이 사라지게 되었다. 하지만 벌써 사라졌어야 할 기아 문제, 굶주림은 비극적인 방식으로 더 심해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문제의 핵심이 사회 구조에 있다. 식량 자체는 풍부하게 있는데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확보할 경제적 수단이 없다. 그런 식으로 식량이 불공평하게 분배되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매년 수백만의 인구가 굶어 죽고 있다. 2006년을 기준으로 세계 인구는 65억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1984년 FAO의 평가에 따르면 당시 농업 생산력을 기준으로 계산해 지구는 120억의 인구를 거뜬히 먹여 살릴 수 있다. 식량이 제대로 분배된다면 모든 사람이 충분히 먹고도 남게 된다. 서구의 부자 나라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신화가 있다. 그것은 바로 자연 도태설이다. 이것은 정말 가혹한 신화가 아닐 수 없다. 이성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류의 6분의 1이 기아에 희생당한다는 것을 너무도 안타까워한다. 하지만 일부의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불행에 장점도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니까 점점 높아지는 지구의 인구 밀도를 기근이 적당히 조절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다. 그런 사람들은 기아를 자연이 고안해낸 지혜로 여긴다. 이런 설명은 전형적인 유럽적 백인 우월주의적 정당화라고 볼 수 있다. 부자들과 권력자들의 논리, 자신들은 절대로 굶어 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말이다. 자연도태, 이 말은 정말 얼토당토하는 말이다. 그런데도 이런 표현은 사람들의 대화 속에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여러 대학과 제네바에서 열리는 각종 국제회의, 그리고 유엔의 책임자들과의 사적인 대화에서 이 말을 무수히 들어보았다. 숙명적인 기아가 지구의 과잉 인구를 조절하는 확실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아가 산하 제한의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죽는다는 자연 도태설, 이 개념에는 무의식적인 인종차별주의가 담겨 있다. 그렇다면 이런 엉터리 개념을 맨 처음 사용한 것은 누구였을까? 1798년에 인구법칙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멜서스, 세계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해서 25년마다 2배가 되지만 식량 증가는 산술서열을 따르기 때문에 가난한 가정은 자발적으로 산하 제한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보조나 지원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멜서스는 질병과 배고픔은 가슴 아픈 일이기는 해도 이 사회의 필수적인 기능을 한다고 주장했다. 지구상의 인구를 줄여주는 자연적인 수단이라는 얘기다.
그의 책은 출판되자마자 유럽의 지배층에서 널리 읽혔고 산업화 초기에 국민 경제학자들과 기업인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멜서스의 주장은 오늘날에도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멜서스의 이론에 동의를 할 수 있었을까? 멜서스의 이론은 근본적으로 틀렸지만 심리적 기능을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진정시키고 불합리한 세계에 대한 분노를 몰아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멜서스의 신화를 신봉하고 있다. 끔찍한 사태를 외면하고 무관심하게 만드는 사이비 이론을 말이다. 소말리아는 인도양과 에티오피아 고원에 둘러싸인 나라로 일부 지역은 경작도 가능하지만 약 63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국토의 대부분은 사막과 바위 투성이다. 소말리아는 1960년 당시까지 이탈리아와 영국의 식민지였던 두 지역이 통일되면서 독립했다. 1969년 시아드 바레 장군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대통령을 살해하고 모가디슈에서 권력을 장악했다. 그러다가 1980년대 말에는 각지의 여러 강력한 군벌들이 바레 장군에게 반기를 들었다. 북부에서는 이사크, 중부에서는 하비야, 그리고 동부에서는 오가데니가 들고 일어났다. 바레 장군은 군사력을 동원해 많은 적대자들을 학살했다. 하지만 1990년 그의 통치권은 사실 모가디슈만으로 제한됐다. 한편으로는 북부에서 남부에 걸쳐 끔찍한 기근이 확산됐다. 수십만 명, 주로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1991년에는 드디어 유엔이 개입해 유엔 평화유지 활동단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구호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군벌 우두머리들과 바레 장군에 대한 광신적인 신봉자들이 선박과 화물차를 약탈하는가 하면 국제구호단체 대표자들을 인질로 잡고 몸값을 요구했다. 소말리아에서의 죽음은 계속되었다. 한편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Restore Hope, 희망의 회복이라는 작전을 개시하기로 했다. 1992년 12월 7일 미군 선발대가 전 세계 200명의 기자와 카메라맨을 대동하고 소말리아에 도착했다. 그 후로 3만 명 이상의 병력이 파견되었다. 그러나 소말리아의 군벌들은 항복하지 않았다. 알리 마디 모하메드, 오스만 아토 등은 바레 장군의 무기고에서 훔치거나 유럽에서 사들인 현대적인 무기로 무장한 민간 군벌들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겉보기에 미국 측 지휘부의 임무는 아주 단순했다. 군벌들과 협상해 국제구호단원들을 보호하고 긴급한 물품이 차질 없이 분배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모든 면에서 실패했다. 암살과 매복, 도시 게릴라들로 인해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들이 쓰러져가는 모습이 텔레비전에 방영되자 미국의 여론은 미군의 조속한 귀환으로 돌아섰다. 기아는 원인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래서 FAO는 경제적 기아와 구조적 기아로 구분하고 있는데 대략 설명하면 경제적 기아는 돌발적이고 급격한 일과성의 경제적 위기로 발생하는 기아를 말한다. 이를테면 가뭄이나 허리케인이 덮쳐 마을과 경작지, 도로, 수원지가 파괴되거나 혹은 전쟁으로 집들이 불타고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상점들이 파괴되고 다리가 폭파되기도 한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식량이 바닥나고 수백만의 인구가 다음 날이면 금세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다. 국제적인 도움의 손길이 재빨리 미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된다. 그리고 구조적 기아는 장기간에 걸쳐 식량 공급이 지체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 나라의 경제 발전이 더딘 데 따른 생산력 저조, 급수설비나 도로 같은 인프라의 미정비 혹은 주민 다수의 극도의 빈곤 등이 원인이 돼 발생한다. 그러니까 구조적 기아는 간단하게 말해서 외부적인 재해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사회 구조로 인해 빚어지는 필연적인 결과다. 대개 경제적 기아의 희생자들은 뒤늦게 구호단체에 보고되는 경우가 많다. 제3세계의 많은 정부들이 자신의 나라가 처한 상황을 오랫동안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쓸데없는 자존심에서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행정기관이 사태 파악을 소홀히 한 탓이다. 또 다른 문제는 긴급 구호는 쉬운 일이 아니고 아주 잘 훈련된 인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영양불량이 심각한 아이들은 면밀한 계획에 따라 신중하게 치료를 해야 한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무턱대고 먹을 것을 주면 오히려 위험하다. 자칫 생명을 앗아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잘못된 진단과 약해진 몸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영양 공급은 아주 위험하다.
실제 구호 활동은 전문 의료 지식을 바탕으로 대단히 면밀하게 이루어진다. 구조적 기아를 정의하기는 더 어렵다. 굶주린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아 끝도 없이 헤매거나 뼈와 거죽만 남은 여자들이 불쌍한 아이를 안고 난민 캠프 앞에 길게 줄을 서는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서 수십만 명의 아이들이 비타민 A 부족으로 시력을 잃는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구조적 기아에 있다. 아프리카에서 매년 16만 5천 명의 여성이 아이를 낳다가 죽어가는 이유도 바로 구조적 기아에 있고, 체력이 너무 약해져서 사소한 감염증에도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조적 기아는 또 선진국에는 없거나 이미 오래전에 퇴치된 전염병이나 질병이 창궐하는 것으로도 드러난다. 예를 들어 쿼시오커나 기생충 감염증 같은 것도 그런 유다. 쿼시오커는 사람의 신체를 서서히 손상시키는 질병으로 주로 어린아이들에게 찾아오는데, 이 병에 걸리면 성장이 멈추게 된다. 처음에는 머리카락이 붉어지다가 나중에는 점차 빠지면서 배도 불러오고 이가 흔들리다가 빠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서서히 죽어가게 된다. 또 다른 문제는 제3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속에서 갉아먹는 기생충들이다. 도시의 부자들이 내다버린 쓰레기 더미, 날이 밝으면 굶주린 사람들이 그 위로 몰려가 날카로운 곡괭이로 쓰레기를 뒤진다. 고기 조각이나 동물의 시체, 빵 조각, 반쯤 썩은 채소, 말라 비틀어진 과일 등을 발견하면 가지고 다니는 비닐봉지에 담아 이렇게 구한 먹을거리를 빈민가에 사는 가족들에게 가지고 간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곧 그들의 몸을 공격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기생충이 주범이다. 그런데 더욱 비참한 것은 배고픔의 저주가 세대에서 세대로 대물림된다는 것이다.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린 수백만의 엄마들이 매년 지구 곳곳에서 수백만의 건강하지 않은 아이들을 낳고 있다. 세계 식량 계획은 식량이 부족한 나라들에서 활동하고 있다. 처음에는 주로 유럽이나 미국 등으로부터 남아도는 식량을 지원받았다. 그러다가 활동 방식이 점차 바뀌어서 이제는 지원국들이 자금을 지원하면 그 돈으로 식량이 부족한 나라의 이웃 나라에서 남아도는 식량을 사들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대단히 면밀한 규칙에 따라 자금의 3분의 2는 긴급 구호에 사용되고 나머지 3분의 1은 다른 용도에 전환되고 있다. 세계 식량 계획은 당사국 정부와 조정을 벌여서 그 나라가 필요로 하는 인프라 정비에 함께 나서는 경우가 많다. 전 세계에서 수확되는 옥수수의 4분의 1을 부유한 나라의 소들이 먹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고기를 너무 많이 먹거나 해서 영양과잉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거꾸로 다른 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로 굶어 죽고 있다. 미국 중서부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소들이 온도 조절이 되는 피드롯이라는 거대한 시설에서 사육되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곡물 사료가 주어지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 물론 소들은 움직일 수가 없다. 정해진 공간 내에서 그저 질서정연하게 서 있을 뿐이다. 이런 비축육사 한 곳에만 10,000마리 이상의 소들이 수용돼 있다. 프랑스의 르네 두몽이라는 농학자가 연구한 바로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피드롯의 절반에서 연간 소비되는 옥수수의 양이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면서도 만성적인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잠비아 같은 나라의 연간 필요량보다 더 많다는 계산이 나왔다. 또한 세계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의 모든 농산품 가격이 투기의 영향을 받는다. 미국 시카고의 미시간 호숫가에는 위압적인 건물이 솟아있다. 바로 시카고 곡물거래소다. 세계의 주요 농산물이 거래되는 곳인데, 이곳은 몇몇 금융자본가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 사실 거래는 몇 안 되는 거물급 곡물상의 손에서 결정된다. 그들은 몇 사람 안 되지만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앙드레 SA, 컨티넨털 그레인, 칼길 인터내셔널, 루이 드레피스 등이다. 그들의 상업 함대가 세계의 바다를 누리며 전 세계 곡물의 매매가를 결정하고 있다. 토마스 상카라는 그들 곡물 메이저를 화이트 칼라 강도들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국제적인 거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정해진다. 그러나 또한 일부 곡물 메이저 회사와 그 밑에 투기꾼들의 조작을 통해서도 결정된다. 가격은 단 한 가지 원칙에 복종한다. 바로 이윤 극대화라는 원칙이다. 시카고 거래소를 주름잡는 사람들은 차드, 에티오피아,
IT 같은 가난한 나라의 정부가 높은 가격을 감당할 수 있을지 따위는 눈꼽만큼도 고려하지 않는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매주 수백만 달러를 더 벌어들이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첫째는 수확량이고 둘째는 시카고 거래소의 투기꾼들이 유엔이나 세계식량계획, 여러 인도적 지원단체, 그리고 만성적인 기아에 시달리는 나라에 제시하는 곡물 가격이다. 농산물이 그렇게 남아돈다면 부자 나라들은 곡물 창고에 쌓아둔 곡물을 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걸까? 부유한 나라들은 식량을 대량으로 폐기 처분하거나 법률이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해 농산물의 생산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 생산자들에게 최저 가격을 보장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광우병 위기가 크로이츠펠트 야코병에 대한 소비자들의 공포로 이어졌고 유럽 전역에서 소비의 대량 위축 사태가 빚어졌다. 게다가 수출 제한까지 말이다. 그러면서 팔리지 않은 쇠고기가 산처럼 쌓이게 되었다. 그 결과 유럽은 식량을 폐기 처분하고 말았다. 남반구에서는 식량이 없어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말이다. 왜 남아도는 식량을 아프리카나 브라질에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보내지 않을까? 유럽연합은 나름의 논리를 따르고 있다. 자국의 농민들을 살려야 하고 그 때문에 농산물 가격을 높게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배고픈 사람들을 돕는 것은 FAO나 WFP의 과제일 따름이다. 하지만 이들 국제기구는 우선적으로 긴급한 지역만 도울 수 있다. 8억 명 이상이 고통을 받고 있는 구조적 기아, 심각한 만성 영양실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식량의 가격이나 생산량의 결정, 그리고 식량의 공평한 분배 등에 대해 FAO나 WFP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다. 세계 시장만이 힘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시장은 아주 잔인하다. 그런데 왜 학교에서는 이런 기아 상황에 대해 가르쳐주지 않을까? 일종의 터부로 여겨지는 것 같다. 이런 현상은 오래도록 지속되어 왔다. 브라질의 조슈에 데 카스트로는 1952년에 이미 자신의 유명한 저서 기아의 지리학에서 이 금기시되는 기아를 언급했다. 그의 설명은 무척 흥미롭다. 사람들이 기아의 실태를 아는 것을 대단히 부끄럽게 여긴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지식 위에 침묵의 외투를 걸친다는 거다. 오늘날 학교와 정부, 대다수 시민들도 이런 수치심을 갖고 있다. 전쟁도 기아의 커다란 원인이다. 특히 아프리카 대륙을 휩쓰는 내전은 참으로 끔찍하다. 2000년 기준으로 아프리카 인구는 세계 인구의 15%에도 못 미친다. 그런데도 기아 인구의 25% 이상이 아프리카에 집중돼 있다. 1970년에서 1999년 사이에 아프리카에서만 43차례의 전쟁이 벌어졌고 이들 전쟁은 심각한 기아를 초래했다. 전쟁으로 도로가 끊기면 국제 원조 물자의 운송과 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기아 상황이 더욱 심각해진다. 1995년부터 현재까지 북한에서는 2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다. 대부분 아이들이었고 이 외에도 수백만 명이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허덕이고 있다. 뉴욕이나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기구 관련 회의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북한에 대한 기아 원조 가운데 매달 배급되는 의약품이나 비타민류, 단백질 보조식품 등의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는 군부와 비밀경찰이 가로채고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도시나 지방의 고아원에서는 아이들이 속속 죽어나가는데도 지배층은 호화롭게 살고 있다. 몇몇 나라에서는 국민들을 폭력적으로 복종시키려고 식량을 의도적으로 끊으면서 기아를 무기로 삼는다. 자기네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기아를 무기로 삼는 것은 비단 그들만이 아니다.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조금 부드러운 방식을 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이집트에 대한 정책을 보면 이집트 사람들의 주식은 밀이나 조를 빻아서 만든 A씨라는 빵이다. 그런데 A씨 6개 가운데 하나는 미국과 이집트 간에 맺어진 식량 원조 협정에 따라 미국산 밀로 만들어진다. 이른바 PL480 프로그램을 통해 조달된다. 이 프로그램은 이집트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협정으로 미국은 자국의 잉여 농산물을 이집트에 팔아넘길 수 있었던 것이다. 이집트의 무바라크 정권은 미국의 조종을 받고 있는 셈이다. 무바라크는 미국의 손에 놀아나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피리 소리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무바라크는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용병 역할에 순응하든가 아니면 자국의 극심한 기아에 따른 반란으로 축출당하든가 말이다. 국가들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들도 식량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세계 제2위의 식품회사인 스위스의 네슬레와 관련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1970년 1월 1일 칠레의 좌파 정당과 노동조합이 연대한 인민전선이라는 동맹이 101가지 행동 강령을 발표했다. 그 가운데 제1항은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들의 후보가 승리할 경우 15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하루 0.5리터의 분유를 무상으로 배급하겠다는 것이었다. 1970년 9월 드디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고 인민전선의 후보인 살바도르 아옌데가 11월에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지명되었다. 아옌데는 소아과 의사 출신의 정치인이라서 유아기의 비타민과 단백질 부족, 소년 소녀들의 건강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가장 우선적으로 내건 공약이 분유의 무상 배급이었다. 그런데 당시에는 분유와 유아식을 판매해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던 다국적 기업 네슬레가 이 지역의 분유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다. 네슬레는 우유 공장을 경영하며 목축업자들과 독점 계약을 맺고 판매망도 장악하고 있었다. 때문에 아이들에게 분유를 무상으로 배급하기 위해서는 네슬레와의 원활한 관계가 필요했다. 하지만 아옌데는 결코 네슬레의 분유를 공짜로 달라고 하지 않았다. 제값을 주고 사려고 했다. 1971년 스위스 베베이의 네슬레 본사는 칠레 민주정부와의 협력을 모두 거부했다. 외국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칠레의 자립성을 높이고 국내적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하려고 했던 아옌데 정권의 개혁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면 미국의 국제기업이 그때까지 누려온 많은 특권들이 침해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키신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칠레의 민주정부를 괴롭혔다.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아이들에게 매일 0.5리터의 분유를 배급하겠다는 아옌데의 공약은 수포로 돌아갔다. 아옌데가 추진한 개혁 정책의 대부분은 엄청난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했다. 1973년 9월 11일 미국 CIA는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장군의 군부 쿠데타를 도왔다. 아옌데와 그의 동지들은 대통령궁인 모네다 궁에서 무력으로 저항했다. 오전 11시 아옌데 대통령은 라디오를 통해 대국민 연설을 마지막으로 했고 오후 2시 30분에 살해되었다. 피노체트의 무차별 탄압으로 많은 대학생과 기독교 성직자, 노동조합 간부, 지식인, 예술가 그리고 일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아옌데 정권이 들어서기 전처럼 수만 명의 아이들이 다시 영양실조와 배고픔에 시달리게 되었다. 기아가 국가 테러의 무기로 이용되는 것은 더 나쁘다. 북한의 산간지대나 중국과의 국경지대에는 거대한 죽음의 수용소가 존재한다고 한다. 이곳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굶주리고 지쳐서 죽어가고 있다. 북한 정권은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해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그곳으로 추방해왔다고 한다. 당사자만 가두는 것으로 성이 차지 않아 일족 전체를 추방하고 있다. 유엔은 현재 20만 명 이상이 그런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탈출은 거의 불가능해서 수용자들은 숲이나 광산이나 밭에서 죽도록 혹사당하고 나서는 몇 년 후에 대부분 사망한다. 아이들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세계에는 이런 독재자가 또 있다. 세쿠 툴레는 1958년 젊은 혁명가로서 기니 공화국의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기니는 25만 평방킬로미터의 국토와 숲, 해안, 사바나로 이루어진 멋진 나라다. 인구는 700만이고 말랭케족이나 플라니족 등의 고대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세쿠툴레는 처음에는 기니 국민과 유럽의 좌파 세력으로부터도 지지를 받는 젊은 혁명가였다. 하지만 권좌에 오른 뒤에는 망상적인 전제군주로 변해갔다. 그가 즐겨 쓴 방법은 검은 다이어트라고 불리는 것이었다. 그는 수도 코나크리 근처의 수용소에 창이 없는 콘크리트 감옥을 세우고 철문을 달았다. 콘크리트 바닥과 문 사이의 틈을 통해 약간의 공기가 들어올 뿐 그야말로 완전히 폐쇄된 공간이었다. 세쿠툴레는 이런 곳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반대자로 찍힌 사람들을 가두었고 갇힌 사람들은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없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갔다. 1991년 통계에 따르면 36억 헥타르의 땅에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전체 육지의 4분의 1, 경작이 가능한 건조지대의 약 70%가 된다고 한다. 사막화는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매년 약 600만 헥타르의 땅이 사막으로 변하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의 3분의 2는 원래 사막을 포함한 건조지대라서 경작이 가능한 건조지대의 73% 정도가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아시아도 상황은 비슷하다. 역시 경작이 가능한 건조 지역의 71%, 약 14억 헥타르에 걸쳐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 지중해 남쪽의 건조지대는 이미 그 3분의 2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열대우림인 아마존 지역,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이곳은 약 600만 평방킬로미터에 걸쳐 있다. 상파울루에 있는 브라질 국립 아마존 연구소는 인공위성을 사용해 아마존 정글을 감시하면서 불법 개간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1998년에는 16,838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이 파괴되었다. 이것은 벨기에 국토 면적의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 파괴되는 면적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 늘고 있다. 브라질 중서부 마토그로소주의 라티푼디움이나 북동부에서 가뭄 때문에 정글로 들어온 사람들이 화전을 일구기 위해 숲에 불을 지르고 있다. 그로 인해 인디오 원주민들은 원래의 삶의 터전과 생활 기반을 잃어가고 있다. 그리고 국제 기업들이 경영하는 농장이나 목장도 파괴의 주범이다. 그들은 거대한 트럭을 동원해 기계로 대규모 벌채를 자행하고 있다. 아마존 이외의 정글의 상황은 더 나쁘다. 칠레를 예로 들면 아옌데 민주정부는 중부와 남부의 원시림을 보호하기 위해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군사 쿠데타 이후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는 모든 관련 법률을 폐기하고 원시림을 몇몇 외국 기업에 헐값으로 팔아넘겼다. 미국의 미니코사, 스위스의 억만장자인 스테판 슈미트 하이니의 테라노바사 등이다. 이들 기업은 원시림 안에 사는 마푸체족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비오비오강 남쪽의 광대한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기후에 대한 악영향과 사막화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1998년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사막화 방지 협약의 당사국 대표들이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에 모여 두 번째 총회를 열었다. 보고 내용은 대단히 심각했다.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의 사막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사막화로 인해 수백만의 농민들이 목초지나 경작지를 잃고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회의에서는 긴급히 실행해야 할 사항들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예상되는 비용도 추산되었는데 무려 430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앞으로도 사막화로 인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수십만 명,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절감한 유엔은 그들을 환경 난민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 난민과는 달리 그들은 국제사회가 정한 난민 조약에 규정된 난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엔 환경계획이나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 사무국 등의 유엔 관련 기관은 세계적으로 환경 난민이 2억 5천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사이에 그 숫자는 10억 명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달리 갈 곳이 없으니까 지금 전 세계는 농촌 사회의 종언과 지구 규모의 도시화라는 혁명의 와중에 있다. 세계 총 인구의 증가율은 1.6%인데 비해 도시 인구의 증가율은 4.7%에 달한다. 이런 식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오는 2015년에는 세계 인구 71억 가운데 약 6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게 된다. 아프리카에서도 1999년에는 전체 인구의 35%가 도시에 살았는데 2025년에는 도시 인구가 절반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데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 농지의 피폐화나 사막화, 그리고 각국의 농산물 수출 확대 정책도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농업의 집중화, 기계화, 농업화가 강력하게 추진되면서 농업 생산이 확대되는 한편 인력이 불필요해진 농촌에서 농민들이 방출돼 대도시로 흘러들었던 것이다. 그 결과 도시 주변에 비위생적인 빈민촌이 대규모로 들어선 것이고 물론 도시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이기도 하다. 페루의 리마, 아야쿠초, 아리카 등의 도시에서는 이런 빈민촌을 바리아다스라고 부른다. 칠레에서는 포블라시오 네스 칼람파스, 브라질에서는 파베일라라고 부르고 이런 빈민촌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자리잡은 중상류층의 저택가 사이에 퍼져 있다. 유엔에서는 그런 슬럼가 주민들을 가리켜 비공식 부문이라고 일컫는데 2000년 라틴 아메리카 총 인구의 45%가 이 비공식 부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비공식 부문은 정해진 일자리나 거주지가 없고 사회보장 자격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공식 부문은 경제 주체로서 시민으로서의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비공식 부문이라는 말은 이른바 무산계급을 완곡하게 돌려서 말한 표현이다.
정규적인 수입이 없고 의료 혜택이나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리고 안정적인 가정생활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비공식 부문에 속한다. 그들 가운데 많은 수는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다. 제3세계 곳곳에는 개간할 수 있는 땅이 아직 많다. 왜 정부는 이런 난민들에게 경작할 수 있는 새 땅을 제공하지 않을까? 세네갈은 19만 7천 평방킬로미터의 국토에 인구가 1,30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 하지만 특히 아프리카에는 또 하나의 까다로운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바로 식민지 정책이라는 것이다. 식민지 정책이란 20세기 전반까지 유럽 각국이 아프리카나 그 밖의 대륙의 나라들에 대해 강제해온 것이다. 유럽은 그 역사를 돌아보면 그야말로 식민지 약탈자라고 할 수 있다. 강력한 무기를 지닌 이런 약탈자들이 들이닥치기 전만 해도 아프리카의 농민이나 목축민들은 현지의 권력자에게 상납하고 자신들이 소비하기에 충분한 식량을 생산했다. 하지만 유럽인들이 도착하면서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다. 유럽에서는 공업이 발달해 대량의 농산물을 사들일 구매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식민지의 권력자들은 아프리카 농민들에게 유럽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즉 유럽 시장에서 소비될 수 있는 작물을 경작하도록 했다. 세네갈은 프랑스 식민지였는데 오로지 땅콩 농사에만 매달리도록 강요받았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런 수출만을 위한 단일 경작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농민들은 방대한 양의 땅콩을 생산한다. 그리고 정부는 그것을 사들여 유럽으로 수출한다. 하지만 정부의 수출 가격에 비해서 농민들은 너무나 헐값으로 농산물을 넘긴다. 기생적인 관료들과 지배 계급은 이렇게 농민들의 피땀 어린 노동을 착취해 얻은 차익으로 엄청난 사치를 누리고 있다. 세네갈 정부는 땅콩을 수출해서 벌어들인 수입의 일부로 태국이나 캄보디아 혹은 그 밖의 나라에서 쌀을 대량으로 구입한다. 세네갈의 주식은 쌀이다. 세네갈은 1년에 약 40만 톤의 쌀을 수입한다. 다시 말해서 세네갈은 해마다 식량의 외국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세네갈의 국민들은 무척 부지런하다. 그래서 식량을 자급자족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량을 수입해야만 하는 시스템이 된 것이다. 게다가 식량 수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데, 그래서 고위 관리들이 식량 수입의 독점권을 가지고 막대한 재산을 모으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자국의 식량 생산 증진에는 관심이 없다. 1984년 1월 수도 와가두구에 도착했을 때가 기억난다. 사하라의 강한 바람이 거리에 붉은 회오리를 일으켰다. 4명의 젊은 장교들이 작은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1983년 8월 4일 쿠데타를 일으킨 뒤로 이 나라의 국정을 맡고 있었다. 모시족과 폴라니족의 혼혈로 무척 총명하고 쾌활해 보이는 토마스 상카라가 그들의 리더였다. 상카라 맞은편에는 그의 절친한 동지인 플레즈 콩파오레가 앉아 있었다. 눈빛이 날카롭고 키가 훤칠한 사람이었다. 그 옆에는 앙리 총고라는 몸집이 크고 호감을 주는 사람이 앉아 있었고, 마지막으로 그들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과묵한 남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식탁 끝에 앉아 있었다. 국방장관인 장 바프티스테 링가였다. 총고와 링가이와 상카라는 지금은 모두 저세상 사람이 되었다. 그들의 동지였던 블레즈 콩파오레의 명령으로 모두 살해되었다. 부르키나파소는 구종주국인 프랑스에 휘둘리다시피 하면서 정부가 너무나도 무력했다. 게다가 정치 부패까지 심각해서 나라 형편이 말이 아니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무척 혼란스러웠고 정말이지 비참했다. 세계은행 통계를 보면 국민 총생산은 170개국 가운데 124위, 1인당 국민소득은 164위였다. 남부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국토의 대부분이 경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말라버려 소출을 내지 못했다. 무역 수지는 매년 적자를 보이고 있었다. 예를 들어 이 나라의 제2도시인 보보디올라소 동쪽 평원에서 생산되는 설탕은 수입 설탕보다 무려 18배나 비쌌다. 또 이웃 나라들이 그렇듯이 부르키나파소도 부패한 관료들 밑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3만 8천 명의 관료가 국가 예산의 70% 이상을 자신들의 급여로 챙기고 있었으니 말이다. 그나마 매년 10월이면 바닥이 났다. 그래서 정부는 공무원 급여를 주기 위해 외국의 원조를 구걸해야 했다. 상카라는 어떤 나라가 자급자족을 하기에 충분한 식량을 생산할 수 있어도 사회정의가 이룩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곧 근본적인 개혁에 나섰던 것이다.
이미 말했지만 당시 부르키나파소에는 공무원 수가 3만 8천에 달했다. 턱없이 많은 인원이었다. 더구나 대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종래의 지연과 혈연 등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 이것은 젊은 혁명가들에게 정말 힘겨운 과제였다. 적은 월급으로 15명에서 20명을 먹여 살리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할 일자리도 없었다. 민간 부문이나 반관 반민의 일자리를 합쳐도 3만 명 정도밖에 고용할 수 없었다. 쌍카라는 근본적인 해결의 길을 택했다. 자주관리 정책을 채택해 국내의 30개 행정구를 자치제로 전환하고 주민들 자신이 그 지역을 다스리게 했다. 그 같은 탈중앙 집권화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매력을 제공했다. 자주관리 정책은 종족들의 의식 속에 깃든 엄청난 힘을 활성화시켰다. 하지만 그런 정책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부르키나파소에도 역시 종족 간의 해묵은 갈등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쌍카라는 국가 차원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그 하나가 수도 와가두구에서 탐바오까지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었다. 쌍카라가 추진한 철도 건설 사업은 이색적이었다. 금전적인 보수가 없는데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섰다. 물병과 몇 줌의 쌀만 지닌 채 말이다. 종착점인 탐바오는 부르키나파소의 맨 북부에 있는 반사막 지역으로 수도 와가두구에서 약 450km 떨어진 지점이다. 쌍카라가 실행한 또 하나의 개혁은 바로 인두세를 폐지한 것이었다. 1983년까지 부르키나파소의 모든 국민은 매년 현지 관청에 몇천 프랑을 인두세로 내야 했다. 일부 도시 주민 외에 대부분의 가장들은 그런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 쌍카라가 인두세 폐지에 이어 취한 조치는 개간 가능한 토지의 국유화였다. 토마스 쌍카라가 권력을 잡은 뒤로는 농업부에서 토지 대장을 작성했다. 토지는 각 가정의 수요에 따라 재분배되었다. 그래서 어떠한 강제적 징수도 없이 농민들은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정말 놀라웠다. 4년도 지나지 않아 농업 생산량이 크게 늘었다. 국가 지출도 줄어들었고 그래서 자금이 도로나 상수도 건설, 농업 교육의 보급, 지역의 수공업 촉진 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투자되었다. 부르키나파소의 인구는 약 1,500만 명으로 대부분 극도로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쌍카라의 개혁으로 불평등이 없어지면서 인간다움과 자부심을 되찾고 웅대한 희망에 불타올랐던 것이다. 이 희망은 서아프리카는 물론 중부 아프리카 지역에 이르기까지 빛을 발했다. 부르키나파소가 경험한 개혁의 희망은 정치 부패에 시달리고 있던 이웃 나라들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예언자는 살해돼야 했다. 쌍카라는 결국 자신의 동지이자 참모였던 콩파오레에 의해 살해되었다. 콩파오레는 현재 부르키나파소의 대통령이다. 토마스 쌍카라의 죽음은 살바도르 아옌데의 죽음과 비슷하다. 외국 세력의 조종을 받은 자국 군부에 의해 살해된 것이기 때문이다. 쌍카라의 죽음과 함께 사람들의 커다란 희망도 깨졌다. 콩파올의 치하의 부르키나파소는 다시 보통의 아프리카로 돌아가고 말았다. 만연한 부패, 외국에 대한 극단적인 의존, 북부 지방의 만성적인 기아, 신식민주의적 수탈과 멸시, 방만한 국가재정, 기생적인 관료들, 그리고 절망하는 농민들. 비극은 끝없이 반복되고 있다. 제3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자연재해, 기근, 종족 분쟁은 선진국의 정부나 국제원조기구, 국제여론 등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희생자들은 점차 망각의 제물이 되고 문제 자체의 존재마저 잊혀버린다. 그리고 깊은 고독 속에서 죽어가게 된다. 처음에는 강했던 국제적인 연대감도 시들해지고 토지 개량도, 사막화 대책도, 빈민가의 인프라 정비도, 농업 지원도, 우물 파기 프로젝트도 결국은 헛수고로 끝나버릴 응급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기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자급자족 경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이룩하는 것 외에는 진정한 출구가 없다고 생각한다. 자, 이렇게 해서 본문은 끝났고요. 에필로그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대천사라 불리는 혁명가 생쥐스트는 1794년 테르미도르 9일 파리에서 처형되기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재판관 앞에 나아가 민중과 그 적들 사이에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있는 것은 오직 칼뿐이다 라고 외쳤다. 오늘날 우리 역시 바로 이런 상황에 있다.
지난 수십 년 사이에 지구인 대다수의 집단적 관심사가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세계 질서가 탄생했다.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는 세계 경제 포럼 총회가 열린다. 재계 거물들의 발치에 선진국의 국가 원수들과 총리들과 장관들이 앉는다. 1996년 1월 당시 독일 연방은행 총재 한스 티트마이어는 비판적인 어조로 대부분의 정치가들은 그들이 얼마나 금융시장의 통제를 받고 있고 또 얼마나 그것에 지배당하고 있는지를 여전히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고위 관리들을 꾸짖었다. 이런 꾸지람에 국가 원수나 총리들은 아무 소리도 하지 못했다. 또 한 가지 패러다임의 변화는 바로 글로벌화한 자본주의의 내부에서 한 가지 자본, 즉 금융자본이 산업, 무역, 서비스 등의 자본들을 제치고 주된 자본으로 부상한 것이다. 그래서 금융자본의 이윤 극대화 법칙은 오늘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글로벌화한 금융자본의 힘은 막강하다. 이제 사람들은 그 기동성을 꾸준히 강화해 투자의 결정 과정을 단축하는 한편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수단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1919년 막스 베버는 불안, 일하는 사람들이 산출한 가치가 이어진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말은 오늘날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오늘날의 부, 즉 경제력은 다혈질적인 투기꾼들이 벌이는 카지노 게임의 산물이다. 브레이트는 분노하는 것은 고통이다 라고 했다. 제네바의 은행가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를 필요로 한다. 이 이데올로기가 바로 신자유주의라는 것이다. 이 이데올로기는 특히 위험하다. 중심에 자유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원리는 자본의 흐름이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그 유동성이 완전하게 용인되면 이윤이 가장 많은 쪽으로 자본이 집중된다는 것, 즉 자유로운 세계 시장에 맡기면 진정으로 공평한 사회가 실현된다는 것이다. 이런 시장 원리주의의 주장은 그야말로 넌센스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그런 주장이 자세히 검토되지도 않은 채 세계에 침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기아에 의한 생명 파괴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우선적인 과제는 인도적인 구호 조처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혁명적인 행동은 인도적인 구호를 뛰어넘는다. 모든 혁명의 목표는 희생자를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자로 역사 인식을 가진 주체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혁명적인 행동은 제3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일이다. 제3세계 나라들의 인프라를 정비하기 위해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들에게는 자본, 도로, 적당한 종자, 비축 식량, 농경 전문 지식 등 모든 것이 부족하다. 이 모든 조처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세계 여론이 동원돼야 하며 현재의 경제 지배자들의 각성과 연대 의식이 있어야 한다. 장자크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약자와 강자 사이에서는 자유가 억압이며 법이 해방이다라고 썼다. 시장의 완전한 자유는 억압과 착취와 죽음을 의미한다. 법칙은 사회 정의를 보장한다. 세계 시장은 규범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것은 민중의 집단적인 의지를 통해 마련돼야 한다. 시카고의 곡물거래소는 문을 닫아야 하며 협의 등을 거쳐 제3세계에 대한 식량 공급로가 확보돼야 하고 서구 정치가들을 눈멀게 만드는 어리석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폐지돼야 한다. 이제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고 인간적인 지구를 만들기 위해 한 걸음만 더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이를 위해 멜서스의 생각 같은 선입견이 없어져야 한다. 소수가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대가로 다수가 절망하고 배고픈 세계는 존속할 희망과 의미가 없는 폭력적이고 불합리한 세계다.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정의에 대한 인간의 불굴의 의지 속에 존재한다. 파블로 네루다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들은 모든 꽃들을 꺾어버릴 수는 있지만 결코 봄을 지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책의 맨 끝에는 부록이 하나 있는데요. 건국대학교 주경복 교수의 신자유주의를 말한다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자유주의란 과연 무엇인가? 때마침 주경복 교수께서 이 물음에 대한 간략하고도 명쾌한 글을 오마이뉴스에 실었다. 세계 질서와 작금의 기아 상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돼 여기에 옮겨 싣는다. 원래 자유라는 말은 그 정확한 시원을 추적하기 힘들 만큼 오래된 것이다. 그만큼 자유라는 개념은 인류의 삶에 일찍부터 깊이 녹아든 것이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로서 자유주의라고 할 때는 보편적 자유를 애호하거나 추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특수한 의미의 개념을 갖게 되었다. 정부의 통제를 최대한 줄이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질서를 염두에 둔 개념이다. 말하자면 자본활동의 자유를 강조하는 것이어서 일반 대중이나 모든 개인의 보편적인 자유와는 꽤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산업혁명 이후 경제활동이 매우 활발해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방임적 자유주의 논리는 처음에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자유주의는 시대를 가로지르는 지배담론이자 하나의 도구마로 기능했다. 그러나 방임적 자유의 폐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런 자유주의는 도전을 받기 시작했다. 자유를 빙자한 자본의 횡포와 독점이 발생하고 빈부격차가 커짐에 따라 서민의 구매력이 감소해 경기가 침체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빚어진 것이다. 결국 보이지 않는 손의 존재와 역할에 회의를 느끼며 방임적 자유보다 정부의 적극적 관리와 개입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그런 흐름에서 자유주의는 여러 가지 형태로 수정되는 길을 걸었다. 이런 흐름은 이른바 시카고 학파의 경제 이론가들이 주도했는데 그 중에서도 하이에크나 프리드먼 같은 학자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 이들은 생산 가격, 고용 등 경제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통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물가 조절, 자원 배분 등을 비롯한 대개의 경제 운영은 시장 기능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정부의 개입보다는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중시했다. 이런 이론과 주장 또는 그 논리가 바로 현재 우리가 말하는 신자유주의 담론의 뿌리인 것이다. 그렇게 신자유주의가 각광을 받게 된 배경에는 1970년대에 세계 국가들이 겪은 석유 파동, 스태그플레이션, 실업난 등 경제의 전반적인 악조건이 작용했다. 무엇이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던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경제 위기의 원인을 케인스주의 경제정책 탓으로 돌리면서 그 대안으로서 신자유주의를 제창했다. 세계화의 흐름에 이론적 무기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다. 국가의 관리로 존재하는 모든 국경들을 허물고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해 오직 시장 기능만이 모든 경제활동과 삶을 밑받침하게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게 된 것이다. 이런 세계적 신자유주의를 배경에서 지원하고 움직이며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은 초국적 자본이다. 각 국가에서 무한에 가까운 자유를 지향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의 시장으로 삼아 언제 어디서든 돈벌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돼가는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지니는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많겠지만 그 가운데 세 가지만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해서 자유롭게 시장 원리에 따라 이윤을 추구함으로써 투여한 자본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부의 창출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둘째, 시장의 적자생존 원리에 따라 모든 경제 주체가 긴장하며 최선을 다해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함으로써 기능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한눈 팔지 않고 자신이 지닌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 능률을 높인다는 것이다. 셋째, 욕망하는 존재로서 인간의 성취욕을 자극해 일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 본능이나 이기심을 자극해 이루고자 하는 에너지를 더 많이 생성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면에는 단점도 매우 많다. 세 가지 정도만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의 전제가 잘못돼 그 개념과 현실을 왜곡한다는 것이다. 모든 간섭을 없애고 자유를 줄 테니 알아서 마음껏 하라고 하지만 처음부터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의 조건이 다른데 알아서 하라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둘째, 지나친 경쟁주의로 치달으며 약육강식의 냉혹한 질서가 자리 잡아서 다수의 약자들이 소외돼 버린다는 점이다. 모든 것을 시장으로 내몰며 자유롭게 벌어먹으라고 하므로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데 경쟁의 조건이 처음부터 불공평하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낳으며 양극화의 심화를 초래하는 것이다. 셋째, 자본의 욕망이 끝없이 확대돼 불필요한 영역들까지 시장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인간의 모든 삶에서 물질 만능주의를 부추긴다는 점이다. 시장 논리가 만병통치약처럼 통하다 보니 문화, 교육, 예술 등 고유한 가치를 지니는 영역들도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정책을 만든다. 이는 삶의 체계를 건조하게 만들며 인류 문화를 황폐화시킨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신자유주의는 가진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한편 없는 사람에게는 거부감을 갖게 한다.
결국 정책을 주도하는 주체가 어떤 흐름에 서서 개혁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양상이 달라진다. 요즘 보수 개혁 전도의 아이러니가 자주 나타나는 것은 정부의 정책들이 대개 진보성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된다. 말하자면 서민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오히려 가진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정책이 더 많이 표출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는 것이다. 낭독 산책, 오늘은 장 지글러가 지은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소개해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